지옥의 가장길을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쬐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윤흥길의 단편소설 기억 속의 들꽃을 연천 호로고로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감상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명선이는 서울에서 곱게 자란 여자아이였으나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습니다. 게다가 피란길에 숙부와 떨어지고 말아요. 명선이는 금반지로 환심을 사서 우리 집에 머뭅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금반지를 어머니에게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딘가 또 금반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죠. 명선이는 도망을 쳤지만 나쁜 놈들에게 쫓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아버지는 명선이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에 명선이 부모님의 당부를 보고는 나중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고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명선이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거기서 보죠. 부자 부모님은 피란길에 명선이에게 금반지를 여러 개 주었던 것 같아요. 명선이는 금반지를 어디에 숨겨두었을까요? 남자아이들도 쉽게 갈 수 없었던 폭파된 다리 끝에 감추었어요. 명선이는 꽤나 용감해서 쉽게 다리 끝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폭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다리 끝에 갔다가 비행기 소리에 놀라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아요. 명선이가 좋아하던 들꽃과 함께 말이죠. 얼마 뒤 나는 용기를 내서 명선이가 즐겨가던 다리 끝에 가보죠. 그런데 거기엔 명선이가 감추어둔 반지 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렵게 손에 넣지만 손이 떨려 그만 강물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마치 명선이가 그곳에서 강물에 떨어졌던 것처럼요. 그러면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운 연천의 호로고로의 꽃밭을 산책하며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한때 거리의 피난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떼껍데기, 우리들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트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었다.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피난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다시 후련히 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았다. 어른들은 피난민을 별로 달거워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을의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난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다. 그들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란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했다.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야. 탯돌에서 오줌 누고 들판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삽작 밖에서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연신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떼를 써도 아버지 입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잘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아직은 제법 멀찌마기서 노는 줄로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우리 마을도 이젠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온이를 묶어 마을에서 30여리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란시킬 작정이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란인지라 누나와 나는 원적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한길엔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소리개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 높이 떠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제의 표본인 양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 늦게 피란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란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다.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산골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란 갈 만한 데가 없었다. 적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란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 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누나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길가 아카시아 나무 잎에서 잎을 따 손에 들고 한 개씩 똑똑 떼내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나 하는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다.
그때 한 길 저쪽 멀리에서 뿌연 먼지 구름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2개의 작은 언덕이 우리들 바로 코앞으로 확 다가들었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그 가짜 언덕 속에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쇠붙이에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을 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 행랑채까지 딸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한길 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이불 밑에 이잡아먹고 누나의 입에서 간신히 이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얼이 쑥 빠진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그러자나도 빠른 걸음을 더욱 재우쳤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2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복판을 걸어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란길이었다. 북쪽을 향해서 피란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들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깃흘깃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해 가고 있었다.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 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한 길을 피해서 눈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런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제 너머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예!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주제꼴은 꾀죄죄해도 곱살스런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 아이다운 냄새가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 놀래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을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김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녀석의 바지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를 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었다. 엄니!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을 부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쏙 볼가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번에 즐겁찬망을 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아니 요 작것이. 어머니가 소맷뿌리를 거두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고 나는 지레짐작을 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잡아 끌고는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요 웬수야. 지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할 놈을 어쩌자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듭 군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가 상객으로 매셔 왔으니께 네가 먹여 살리거라.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 뒤란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딸은 집에나 가봐라.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사나 새끼가 떡 지진맨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득이고만. 혼잣말을 구시렁거리며 어머니는 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줌마! 이때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딸은 집에나 가보라니께.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을 칩떠보고 내립떠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모명저고리 앞섭에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 너 요런 것 어디서 났냐?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요단번에 또 요런 것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겠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이 녀석의 입에서는 대답이 무척 시원스럽게 나왔다.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애린 것이 천리 타관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짜겄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란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란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 촌 일가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맡겨버렸다.
당분간 집안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이었다. 세상에 어떤 끈으로도 그 애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 둘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쇠여물로 쓸 꼴이라도 배워오라고 낫과 망태기를 쥐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데나 내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길을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애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렇듯이 혹은 개들이 그렇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우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바람에 우리 또래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이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고 한창 열세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버뚱그려버렸다.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을의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서는 승리를 했다.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숙부가 널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소연이었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머슴애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천지 신명을 두고 허는 말이지만 가한티 죄로 가지 않을 먼침 헌다고 혔구만요. 허기사 날릴 때 금가락지 한 돈중은 똥가락지요. 금 먹고 금똥 싼다면 혹 몰라도 쌀토리 금쪽보담 귀한 세상인디. 그러니 처녀를 잡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으라도 지발로 나가겠지. 원하니 갸가 나가겠소. 물반드기 마냥 빤들거림시나 무신 술을 써서라도 절대 안 굶을 아요.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 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고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먼저 번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돈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 허다. 다른 사람은 눈을 까뒤집어도 안 뵈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이 들어온다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너 이놈!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아니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생각해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은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지에 크면 줄 테니께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대로 대거라. 아무리 달래도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한 채게 따로 가봐라.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등잔 불빛에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그 이튿날 점심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다더라고 쑥은거리기도 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한테서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옮아 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헤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너 그놈들이 누군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봐뒀은께 날만 샜다 하면 물고를 낼 것이다. 해뜩해뜩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다. 소나무 둥지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몸뚱이로 있었다. 어느 겨를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내려왔다. 오메 오메 자가 지집애 아니여? 땅에 내려서기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귀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 애한테는 고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면 말이네. 머슴인 줄만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집애구만.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여. 모여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 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 티 터럭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우리 논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에 일이라도 야한 티 해꾸지 할라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패에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여 나지?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봤나? 아 갸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께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뭐라고 썼습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오? 안 썼어?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연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 애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도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 애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히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 애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애였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장이었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앞놈으로 위장하여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 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박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인공치하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을 우리는 마냥 키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 가곤 했다.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신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 있었다.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그리고 시합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로지 명선이 혼자만이 얼키설키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인 양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뛰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 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찔어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순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순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기어코 그 쥐바라 숨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흰노란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숨꽃이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둘투둘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 숨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길을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쬐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